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제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펴낸 올해 외교 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총리 주재로 오늘 열린 가기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외교 청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외교 청서엔 우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 밖에도 이번 외교 청서에 중국의 군사력 확충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일본을 포함해 국제안보에 강한 우려 요인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홍콩과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일본 측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력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 직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외교청서에 대한 엄중한 항의의 뜻과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정부가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열고 다음 달 안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 경감 방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부세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리기는 했지만 시간을 갖고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보궐선거 패배 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위 회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해 많은 질책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은 재산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 전에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LTV와 DTI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 논의할지 말지부터 의견이 갈린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오늘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기재위,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기류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며 종부세는 후순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세율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특히 오는 29일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인근 지역에서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어제보다 12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477명,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6명, 경기 191명, 인천 14명으로 수도권에서 67% 정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명 늘어서 지금까지 1,820명이 숨졌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546건 늘어 모두 14,155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까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240만 9천여 명으로 이달 안에 3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의 8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5월 중에 65세에서 74세 494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스탠리 여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 등을 만나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기원하고 사용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 다각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양한 백신이 공급되는 올해 3분기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종류와 접종 기관,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접종 대상자를 매칭해서 접종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 8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중국인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2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제5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어제 이 공장의 중국인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전 직원 117명을 검사한 결과 2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인이 각각 7명, 네팔과 러시아인이 각각 1명 등 16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공장 내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시는 공장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한 뒤 임시 폐쇄 조치하고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또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현장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공단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환경 검체 채취 등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음 확진된 중국인 직원 2명의 감염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공장 내 환기 미흡 등의 산밀 환경과 마스크 착용 소홀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보다 한 2m 정도 이렇게 위에 그 창문이 있어서 그렇게 공기 소통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천안시 입장면의 또 다른 공장에서 어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공장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170여 명이 연쇄 감염된 지난 2월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의 경우처럼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9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이 19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4명입니다. 지난 23일 이달 중 최고치인 298명을 기록한 뒤 사흘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속해서 감소해 왔는데 다시 증가한 겁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포천시와 가평군, 연천군, 과천시에서는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50명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성남의 한 운동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1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분당의 노래방 감염 사례에서 2명이 더 나와 지금까지 모두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 한 교회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고 부천의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안성시 노인 모임에서 3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집계됐고 군포보험회사에서 2명이 더 나와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는 지금까지 578명입니다. 경기도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최근 군 당국의 방역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휴가 복귀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격리 중 지급한 부실한 도시락이 발단이 됐는데요. 여기에 육군 훈련소의 강도 높은 격리와 통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습에 나선 군 당국은 30세 이상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당초보다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육군 훈련소 모습입니다. 나라 지키는 믿음직한 청년들이죠. 뭐든 잘 먹고 또 잘 소화시킬 나이인데요. 하루 3끼입니다. 신경 써서 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급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휴가 다녀온 게 죄냐며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19 예방격리 중 받은 도시락인데 닭볶음 도시락입니다. 오이지와 김치는 딸랑 몇 조각입니다. 자, 특전사 격리 식사라는 이 도시락은 호박무침과 김치, 김이 전부입니다. 이거 우유는 국물 대신일까요? 문제는 이게 격리자들만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군부대 식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밥과 햄, 그리고 김뿐입니다. 여기는 120명 넘는 부대인데 빵이 달랑 60개 온 날도 있었다죠. 이거 빵 2개 먹어도 부족한데 반 개씩만 먹었다고 하죠. 사진들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요. 우리 부대도 비슷했다 등등 이런 제보 사진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자, 올해 군 장병의 급식 단가는 한 끼에 2,930원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급식질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호선의 입찰 방식, 조리 인력 부족, 그리고 배식 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란 지적이 있습니다. 국방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외주화라든가 아니면 구매 시스템의 좀 간편화,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먹는 문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강도 높은 격리와 통제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 육군 훈련소 얘기인데요. 자, 여기는 단체 생활합니다. 자칫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입대하는 훈련병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1차 결과 나오는 3일차까지 샤워는 물론이고요. 세면과 양치도 못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을 한다죠. 이것 때문에 물 안 마시고 그리고 밥을 남긴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간단한 세면과 양치는 가능하지만은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은 입소 후에 8일에서 10일은 지나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방역 때문이라지만은 이것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고요. 육군훈련소가 대안을 찾지 않고 모두 통제해버리는 쉬운 방법부터 택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장기간 제대로 못 씻어서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이병 장정들이 생활 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보다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근본적인 해결책, 백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30세 이상 군 장병 12만 6천 명의 접종을 당초 5월 초에서 내일부터로 앞당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하지만 30세 미만은 군 접종 대상자의 78%에 달하지만은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날짜와 백신의 어떤 특정한 종류,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지만 질병청과 협의 중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30세 미만에게는 접종이 중단이 됐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 접종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국내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773명,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서울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과 제주 해군 간부 1명, 청주 공군 병사 1명, 경기 고양 육군 병사 1명, 백령도 해병대 병사 1명 등입니다. 어제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은 1,6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기존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해군 함정 승조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현재까지 대상자의 77%가 완료됐는데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의료용 산소 관련 물자와 백신 재료, 치료제 등 다양한 긴급 지원을 인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급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도 국민들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최근 하루 3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인도 거주 교민들이 입국하지 못하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은 중단됐지만 내국인을 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항공편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 인도발 항공편 입국을 허가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우리 국민의 귀국 목적인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6% 성장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수출 중심이었지만 올 1분기는 수출과 함께 그간 부진했던 민간 소비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분기보다 1.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기구와 국내외 투자은행 등의 전망치인 0%대 후반에서 1%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1.3%를 넘을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측해왔는데 이 역시 뛰어넘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1.1% 증가했습니다. 0%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와 마이너스 1.5%였던 4분기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등으로 1.7%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 장비, 1차 금속 등을 위주로 2.4%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 운송 장비 증가와 함께 6.6% 성장했고 건물 건설 호조와 함께 건설 투자도 0.4% 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내수 회복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인 3.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주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웅 기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이상직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전주지법의 구속영장 심사는 지금 법원 4층에서 3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밤늦게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출석 직전 기자들 앞에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자신의 입장을 짧게 남겼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주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입니다. 우선 자신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해 장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430여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간부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일부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이 의원 자녀의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이나 오피스텔 임차 비용으로 사용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뒤 일주일여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전북 지역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600여 명이 정리해고되고 회사는 회생 절차에 접어든 이른바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를 속이고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몸캠 피싱에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이 채팅앱 메신저에서 만난 남성에게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영상통화에서 말을 걸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 여성은 실제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행위 영상으로 여성인 척 상대방을 속인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 남성들의 음란 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 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성 28명. 돈을 보냈지만 대부분 영상은 유포됐습니다. 한 피해 남성이 넉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보낸 금액만 3,700만 원. 중국 동포 등 일당 8명은 이런 수법을 포함한 비대면 범죄로 지난 1년 동안 75명으로부터 모두 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주시고, 그리고 출처 불명의 이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절대. 이른바 몸캠 피싱에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즉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악성 코드를 삭제해야 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범행을 함께한 중국 총책을 붙잡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400억 원이란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1포인트 하락한 3,215.42에 코스닥은 9.05포인트 내린 1,021.0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이번 주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이 본격화되면서 모회사인 카카오가 상승했고 포스코는 올 1분기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1분기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면서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신풍제약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15%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맥스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10%가 넘는 지분 희석이 예상되며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내린 1,11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중부와 전북 지역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 밤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뒤쪽으로는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치면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 지역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간 지역에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부산이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부산이 22도, 광주와 대구,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